안녕하세요. 헬스경향 화장품 전문기자 한정선입니다. 제가 주로 화장품을 다루다 보니까 화장품 안전성과 그리고 효능 평가 이런 거에 관심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되면서 수출도 되고 그리고 중국의 규정이 바뀌면서 화장품의 효능 평가와 그리고 안전성 평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화장품 안전성 효능 전문가를 모시고 그에 대해서 상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스 안전성 효능 연구원 임두현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간단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화장품 안전성 효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엘스 안전성 효능 연구원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력을 보니까 대단한 스펙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서 오늘 저 역시도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화장품 안전성 효능 평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장품 안전성 평가라는 게 어떤 건지 박사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화장품은 일단 우리 사람들이 쓰는 제품이라서 두 가지 측면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이고요. 두 번째 효능입니다. 화장품의 안전성 효능 평가라는 건 결국 우리 사람들이 이 제품을 썼을 때 내가 해를 입지 않고 우리 개발하는 회사들이 말하는 그러한 효능 효과가 충분히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을 해서 입증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안전성 효능 평가 제도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안전성 효능 평가라는 것들은 이제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걸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규정화되고 있는 국가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나라에서 나중에 그렇게 말하는 안전성과 효능을 나중에 감시하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국가마다 또 기업마다 많이 다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장품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안전성 평가라든지 효능 평가 부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스탠다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이 살펴볼 건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서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나라와 그리고 기업마다 다 기준이 좀 다른 거네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자율적인 기준으로 되어 있는 국가도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정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법률을 개정하면서 이 안전성이나 효능 평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그 상세한 규정 내에서도 자율적으로 좀 판단해서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규정을 잘 만들어 놨고요. 유럽도 코스메틱 레귤레이션 제도를 좀 바꾸면서 안엑스 1이라는 부분에 안전평가에 대한 세부 툴을 만들어 놨지만 그 역시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조금씩 자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이런 국제적인 안전성이나 효능 평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외국에 수출할 때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수출을 못했기 때문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렇긴 한데 최근에 이제 한류의 붐을 타고 유럽이나 미국에 많이 수출되고 있고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이 최근에 규제를 바꾸면서 유럽식 제도를 그냥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효능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한국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중국 규제가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의 화장품 산업의 성장이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에 얼마나 많이 잘 수출을 하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규제를 바꿈으로써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 그 선진국형 안전성이나 효능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준비를 해서 기업들이 잘 대응을 해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원료 안전 평가와 그리고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과 또 하나 우리가 제품을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선 어떤 방법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박사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화장품 원료 완전 평가라는 부분은 우리가 화장품을 가장 쉽게 음식에 많이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음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굉장히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이라 하면 좋은 식재료를 써서 굉장히 실력 있고 이런 요리사가 잘 만들면 영양가 높고 보기도 좋은 그런 음식이 되는 것처럼 화장품도 좋은 화장품을 만든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좋은 원료, 화장품 원료, 즉 안전하고 효능이 확실하게 보증될 수 있는 원료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치입니다. 맞아요. 저희가 또 몸에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선 가격도 비싸지만 또 품질이 좋은 식자재를 고르는 것과 같이 네, 그리고 좋은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선 좋은 원료를 또 저희가 또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화장품의 이제 원료 완전 평가라는 걸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의 개념을 좀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화장품의 성분, 화장품의 원료 이렇게 혼합해서 부르는데 사실 원료와 성분은 다른 말이고 이것을 잘 이해해야지만 먼저 원료 안전 평가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는 성분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ingredient라고 하고요. 우리 화장품 라벨에서 보면 전성분이라고 써 있는 그런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게 성분입니다. 원료는 그거랑 좀 달라서 그 성분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화장품 원료 회사들이 그 성분을 만들기 위해서 뭐 다양한 원료, 똑같은 성분을 만들어도 다양한 원료나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져 그 성분이 메인으로 주성분으로 들어있게 되는 그런 성분을 만드는 그 자체 상품을 화장품 원료라고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밀가루로 우리 계속 음식으로 얘기했으니까 밀가루로 얘기해보면 부침개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밀가루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마트를 가든 어딜 가든 밀가루를 사러 가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밀가루를 사시게 되는 거죠. 밀가루는 성분이고요. 어느 회사가 만든 그 밀가루는 원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기업에서 만든 밀가루, 뭐 유기농 밀가루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밀가루라고 하는 성분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어느 회사가 어떻게 만들어진 그 밀가루죠. 그러니까 좋은 원료를 고른다는 거는 그 성분이 아니라 좋은 그 회사가 만드는 그 원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원료라는 건 화장품에서 특히 트레이드 명이라고 부르는 화장품 원료 명칭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이 하나가 들어있을 수 있고요. 그 성분, 그 중요 성분, 주성분을 잘 보조해주는 보조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주성분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이 섞여 있는 여러 가지 주성분의 원료도 있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주성분 더하기 여러 가지 보조 성분이 섞여 있는 그런 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분과 그다음에 원료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다른. 네, 완전히 그렇죠? 다른 얘기고요. 네. 이제 원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면 원료 안전 평가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원료 안전 평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화장품 원료 안전 평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저 화장품 원료에 들어있는 불순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관리하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장품 원료를 만든다는 건 내가 원했던 그 주성분을 만드는 것인데 주성분이 100% 다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지만 화장품의 원료를 만들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던 성분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분을 우리가 말하는 불순물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 그 불순물이 위험한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성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뭐가 있는지 알아내고 어떻게 잘 관리하냐가 원료 안전 평가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순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예를 들어보면 화장품의 원료를 만드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이제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방법이 합성하는 방법, 추출하는 방법, 발효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합성하는 방법이면 내가 원하는 그 물질은 그 다른 물질, 원래 원재료 물질로 시작해서 합성을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내가 원하는 성분이 100% 다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 원래 그 처음에 스타팅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원했던 물질을 딱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보통 부반응물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합성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용매, 촉매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불순물이고요.
그것들이 어느 것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를 알아내고 그것들이 비록 화장품 원료에 조금이라도 들어있지만 그것이 양이 잘 관리돼서 인체에 유해를 주지 않는지를 평가해보는 게 화장품 원료 안전 평가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추출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식물 추출물이 있는데 식물에는 안타깝게도 우리 원하지 않은 중금속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 어떤 추출물을 뽑아낼 때 솔벤트를 이용해서 잘 뽑아내는데 그게 100% 오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원하지 않게 불순물인 중금속들이 따라오게 되고요. 그러면 식물 추출물에 들어있는 중금속이 어느 정도 우리가 인체에 안전한 정도로 잘 관리되는지, 그 양으로 관리되는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원료안전 평가입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 발효를 많이 쓰는데 발효 역시도 어떠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하겠죠. 근데 그 미생물이 딱 발효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물질만 딱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미생물 자체가 나중에 남아있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불순물입니다. 전부 다. 내가 원하지 않은 물이 다 불순물이기 때문에 그 불순물들을 잘 관리하는 건데 그 불순물에 대해서 독성, 과거에 누군가가 해놓은 독성자를 이용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불순물을 포함한 그 원료 자체를 독성 평가를 해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의도하지 않은 물질을 저희가 불순물이라 하고 그리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는 이런 불순물이 우리 인체에 해가 됐는지 위해 여부를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료 안전평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그 원료에 대한 그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화장품 원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원료 성분이 글리세린일 것 같습니다. 가장 굉장히 좋은 보습제고요. 이 글리세린이라는 이 성분 하나를 만드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합성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추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발효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불순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글리세린 제조하는 방법인데 식물 추출물이 있습니다. 팜이나 팜 커넬 오일에서 글리세린만 딱 뽑아내는 그런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물에는 굉장히 많은 중금속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추출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금속이 따라옵니다. 그것들이 잘 관리되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발암물질이나 이렇게 유해물질로 알려지는 그런 성분들이 같이 있어요. DEG나 EG라고 부르는 건데 아주 구조는 글리세린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은 이제 유해성이 나타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데 이 식물에 이 자체에 같이 밀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추출하는 과정에서 글리세린만 따라오면 좋겠지만 그런 물질이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나 관리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리세린을 만든 추출 공정 썼다면 중금속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그다음 DEG, EG라는 불순물에 대한 것 그리고 사용한 솔벤트에 대해서 얼마큼 남아있는지 잔류 솔벤트에 대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전평가고요. 그거를 숫자적으로 중금속은 몇 ppm 이하 DEG, EG는 몇 % 이하, 솔벤트는 몇 ppm 이하 이렇게 설정한다면 그 안전성 독성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설정한다면 이건 안전평가가 돼 있고 그 회사가 만든 글리세린은 안전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합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성은 글리세린 주로 프로필렌이라는 화학물질 또는 슈가로부터 합성을 하는데 역시나 이것도 글리세린이 다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프로필렌이나 슈가가 모두 글리세린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필렌이나 슈가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또 원하지 않게 글리세린이 안 맞고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게 다른 게 만들어질 때 DEG나 EG들이 같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역시 이거 같이 관리가 필요하고요. 이 경우에는 프로필렌이나 슈가 자체가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응 초기에 그 물질들이 좀 남아있어도 크게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합성할 때 들어갔던 용매들이나 아니면 그 합성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넣은 촉매들이 남아있으면 위험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합성의 경우에는 합성할 때 처음 시작한 물질이 남아있거나 또는 글리세린 만들 때 다른 게 만들어지는 DEG, EG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관리해야 되고 솔벤트나 촉매들을 관리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발효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발효하는 방법들은 슈가를 많이 이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려진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글리세린을 만들어내는데 미생물들은 그 특장점이 딱 하나의 물질만 잘 만들어진 미생물이 있어서 이거는 다른 부반응 물질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이렇게 똑같은 글리세린을 만드는 거지만 어떤 방법을 이용했고 어떤 회사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불순물에 대한 관리가 완전히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리세린 하나만 봐도 어느 회사는 굉장히 안전한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있고 어느 회사는 조금 떨어지는 원료를 만들고 있다라고 아주 천파만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화장품 원료 안전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똑같은 글리세린 원료를 쓴다 하더라도 제조 방법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불순물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또 하나 그 원료 안전성 평가는 이런 불순물하고 주성분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위해한지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원료 안전성 평가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화장품 원료 안전 평가할 때 만약에 글리세린을 평가한다면 DEG, EG에 대해선 0.1% 이하로 규격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안전 평가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원료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그 제품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제품 안전성 평가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화장품 완제품을 평가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그 앞서서 이제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 평가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품에서 또 안전 평가를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뭘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중금속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화장품 원료에서 중금속을 잘 관리하면 되는데 제품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규격이 원료에 모두 적용이 되면 사실상 제품에서 중금속을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원료에서 제품하고 동일하게 20ppm이라는 중금속 기준을 갖고 있다면 어떤 원료가 다 합쳐져도 결국 20ppm이 넘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에 다시 보지 않아도 되지만 화장품의 원료의 특성상 어떠한 성분들은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소 같은 것들. 색소를 제품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중금속을 관리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고요. 그런데 어렵지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되는 건 색소는 화장품에서 아주 미량이 사용이 됩니다. 조금 비교적 좀 많이 들어있더라도 제품에서 아주 작은 양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제품에선 결국 중금속에 대한 위해도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원료에서 철저하게 다 관리되지 못한 그런 어떤 기준들을 제품 관점에서 모든 원료가 섞여 있는 그 제품 관점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품 안전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이유는 또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이제 화장품 원료에 각각적으로 다 안전평가를 하더라도 결국은 또 한 번 그 모든 화장품 원료들이 섞여 있는 상태, 즉 제품 상태에서 평가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정성인데 안정성은 뭐냐면 제품이 내가 사용하는 동안 색, 형태, 외형 등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잘 유지되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해봐도 원료 자체로는 못하겠죠. 당연히 잘 섞여 있는 그 상태로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보존력을 잘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존력이 뭐냐 하면 미생물이 오염이 됐을 때 스스로 제품을 잘 보호하는 면인데 이 보존력이라는 것은 보존제가 잘 들어가서 관리를 잘 하겠지만 그 보존제가 다른 화장품 성분과 섞였을 때 우리가 설계한 대로 그 보존제가 충분히 능력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거는 이러한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화장품의 내용물이라고 하죠. 그 원료들이 조합되어 있는 그런 내용물들이 어디다 담죠? 화장품 용기에 담죠. 예, 용기는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유리 같은 것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서, 원료가 아니라 그 내용물의 상태에 따라서 그 용기에 있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물질들이 내용물 쪽으로 건너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 안전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늘 궁금했던 게 안전성과 안정성이었는데 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안전성은 우리 몸에 해가 끼치는 여부를 평가하는 거고 네. 안정성은 제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보존을 네. 이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안정성은 제품 자체가 색이나 형태나 여러 것들이 변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영어로 하면 스테빌리티가 되고요. 안전성은 인체에 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인데, 사실 안정성은 안전성과 굉장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없어서 제품의 형태가 깨진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면 아까 말했던 화장품에서 보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보존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품이 이상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안정성이라는 부분, 색깔이나 향이 변하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정성과 안전성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제품 안전 평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제품 안전 평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제품 안전 평가는 앞에서 원료 안전 평가에서 했었지만 한 번 더 해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의도적으로 넣은 성분, 그 전성분 표현된 그 성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였을 때 내 몸에 얼마만큼 발라지는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 노출량이라고 하는데, 내가 특정 성분을 매일 발랐을 때 어느 정도 내가 매일매일 발라지는 게 되겠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그 성분들이 하루에 얼마만큼 발라도 인체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지가 이제 과학적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무독성량, 노엘이라고 부르는 무독성량인데, 그 성분들이 발라지는 양과 무독성량의 차이가 얼마냐, 이거를 계산하는 것이 MOS,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고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내가 발라지는 양이 무독성량보다 현저히 작아야지 안전한 거죠, 내 몸에. 그게 이제 MOS인데, 일반적으로 계산했을 때 MOS가 100 이상이 되면 인체에 안전하다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성분들, 내가 넣은 성분 중에 보존제도 들어가 있고 색소도 들어가 있고 살균 보존제, 색소, 그리고 자외선차단 이런 거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정부나 이런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허용되는 농도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것들이 철저하게 준수되고 있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보존제가 하나만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원료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들은 제품 단위에서 다 더해져서 얼마인지를 함량을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제품 안전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제품 안전성 평가에서는 안전성과 안정성이 상당히 긴밀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안정성에도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제품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존제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보존력은 화장품의 안전성을 위해서 가장 큰 요소라고 네.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보존력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화장품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 요소가 뭐냐 하면 사실 보존력이라고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보존력을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화장품은 한 번 쓰는 경우는 드물죠. 예. 거의 한 달 이상 쓰는 제품이고, 화장품을 쓰다 보면 이제 화장품 이제 안전하게 쓰시라고 스패츌라도 주고 여러 개 타입을 주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손을 이용해서 맞아요. 떠쓰죠. 맞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알다시피 손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화장품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한 번 쓰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쓰는 건데, 내 몸이 스스로 화장품한테 계속 미생물을 접종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게 만약에 증식을 해서 이제 내가 그거 증식된 그 상태를 쓰게 되면 되게 유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에는 어디서 미생물이 오염이 되더라도 얘를 더 이상 증식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사멸시키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해야 하는데, 이걸 보존력이라고 하고요. 보존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넣는 것이 보존제입니다. 사실 보존제는
화장품을 실제적으로 가장 인체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존력은 이제 성분이 들어가면 잘 발휘돼서 잘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이거는 일부러 미생물 접종을 한 다음에 그 미생물이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결국 죽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고요. 물론 모든 화장품에 대해서 모두 보존력 평가를 하진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는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뭐 과거의 경험으로 이 제품 형태와 포뮬라에서 이런 보존제를 쓸 때 보존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평가를 하면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스스로 그 제형에서 보존력을 가지는 제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제품은 없겠지만 에탄올이 많이 들어있는 남성 스킨이었다. 이러면은 사실 에탄올 때문에 스스로 보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하지 않고요. 또 물이 거의 없는 제품, 무수 제품이면 뭐 미생물이 자라려면 일반적으로 물이 굉장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평가를 하지 않고요. 또 다른 것들은 유기용매가 들어간 제품들, 뭐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자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존 평가 안 하고요. 또 pH가 굉장히 높거나 pH가 낮은 것들, pH가 중성 쪽에 가까울 때 이제 미생물이 잘 자라는데 아주 높은 pH와 아주 낮은 pH에선 제품이 그런 제품에서는 미생물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평가를 안 하고요. 또 아주 고온에서 제품을 충진해서 미생물이 없는 상태로 패킹이 된 것들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장품은 여러 번 오랫동안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일회용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한 번 쓰고 내 손으로 접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보존력을 평가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안전 평가에서는 안전성과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또 보존력까지 또 저희가 추가가 돼야 될 텐데 가끔 저희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따가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또 테스트도 따로 하나요? 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제품 안전 평가에 당연히 들어 있는 항목이고요. 이제 화장품을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사용했을 때 따끔거리거나 붉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게 있습니다. 그걸 패치 테스트를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으로 인체에 발라주고 또 그 성분들이 내 몸에서 씻겨나가거나 날아가지 않게끔 이제 거지 같은 걸로 완전히 밀폐시켜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패치 테스트는 뭐 30명 정도 테스트를 해서 뭐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특정 숫자 이상으로 실험을 해서 그런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을 출시하게 됩니다. 패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은 제품 안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의무적으로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패치 테스트를 거쳐서 화장품이 나온 거기 때문에 간혹 내가 발라서 따갑다고 느끼는 건 개개인의 개인 차이일 뿐이지 안정성이 통과가 안 된 건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나한테는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뭐 부작용을 일으키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안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화장품은 어떠한 개인의 특성상 또 개인의 특성도 있고 개인 각자의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어떠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부작용으로 볼 수 있고요. 뭐 특정 한 개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부작용이라고 보는 거는 좀 어렵고요. 이러한 패치 테스트를 거쳐서 잘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이제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을 개발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한 달 정도 써보게 하고 써본 다음에 그 의견을 물어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다 사용한 다음에 그 제품을 수거해서 아까 보존력 테스트도 잘 했지만 다시 한번 내가 사용하면서 미생물이 증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는 이런 실험들도 또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사용성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안전성 평가의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아까 전에 박사님께서 화장품 용기로 인한 어떤 오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생소하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화장품 안전평가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까 그 원료들이 조합되어 있는 화장품 내용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화장품은 용기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데 용기는 대부분 이제 플라스틱이나 유리인데 이제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져 있는 몇 가지 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의 경우는 내용물로 전달이 안 되긴 하는데
특별한 제형에서 제품에서는 그것들이 전달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전달되는 케이스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는 이러한 그 마이그레이션 테스트, 용기 호환성 테스트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해서 그 물질이 넘어오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까지 하면 굉장히 안전평가를 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사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결국 제품 안정성 평가라는 거는 이런 전문가들이 지금 앞서 얘기한 여러 가지 평가들을 종합해서 이것들이 우리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안정성 평가가 통과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전문가들이 이런 모든 평가를 해서 결국 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소비자가 썼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인체에 유해를 줄 가능성이 현저하게 없거나 낮다라고 판단했을 때 제품을 출시할 수 있고요. 제품 안전평가가 끝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효능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현재 지금 많은 사설 피부임상센터에서 이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각 수행 기관마다 실험 방법이나 이런 기준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박사님께 궁금한 거는 이건 어쨌든 사람 인체를 가지고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원칙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화장품 효능 평가라는 거는 자기가 이 제품이 효능이 이렇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 방법들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평가함에 있어서 3가지 정도는 철저하게 지키고 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 3가지도 사실 잘 안 지켜져서 문제가 되는 것들도 꽤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좋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화장품의 효능 평가는 반드시 제품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어떤 성분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하고 그 성분을 넣었으니까 이 제품도 효능이 있다라고 주장하거나 똑같이 원료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원칙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특정 함량 이상의 보습제, 글리세린 같은 보습제가 들어있다면 그 제품이 보습력이 있을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주 제한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품에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화장품의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어떤 제품이 효능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면 그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이 합쳐져서 오히려 그 제품의 효능 효과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성분을 약화시켜서 제품에서 효능 효과가 나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효능 성분들은 물에 잘 녹아서 효능 효과를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름에 잘 녹아서 효능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들 때 다른 성분들이 기름 요소냐 물 요소냐에 따라서 그 효능 효과가 배가 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제품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엔 자외선 차단력이라는 것 자체가 자외선 차단 주성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른 성분들에 의해서 그 자외선 차단 지수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서는 그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 특정 어떤 성분이 조금만 늘어나거나 조금만 줄어들어도 완전히 다시 자외선 차단력 실험을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첫 번째는 제품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주장하고 싶은 사용 방법 그리고 그 사용량으로 그대를 평가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험을 한 거를 보면 우리가 바를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양을 발라서 평가를 했거나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 방법들을 아주 가장되게 설정을 해놓고 실험을 해서 평가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제품을 가지고 세포에 실험을 한 다음에 그 세포가 어떻게 됐으니까 인체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광고가 있는데 우리가 화장품을 바르면 피부에 바르게 되잖아요. 네. 피부를 투과해서 세포까지 가는 거는 정말 험난한 길이거든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심지어는 거기까지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에서는 그 사용 방법, 피부에 바르는 것까지 고려해서 그 사용 방법과 그 사용량으로 그대로 평가를 해야지 합리적인 평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홈쇼핑 같은 걸 보면, 제가 홈쇼핑을 좋아하니까 네. 혹시 보면 대부분 뭐 어떤 원료를 세포에 실험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다 이런 지표들이나 그래프 같은 걸 네. 되게 많이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인 경우에는 이게 화장품 완제품에 대한 효과겠거니라고 착각을 네. 하거나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세포 수준에서의 실험 결과로 화장품 완제품의 효능 평가는 좀 어렵다는 네. 그런 의견이신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앞에 말한 거랑 중복일 수도 있는데 결국 합리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데 앞에는 제품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사용 방법 그대로 평가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 번째도 또 같이 합리적이지만 좀 다른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탈모 방지라는 어떠한 기능성을 평가를 해서 실험을 했는데 이 탈모 방지가 됐으니까 눈썹에 발랐어도 눈썹이 풍성하게 자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머리하고 눈썹하고는 그 생리활성이 똑같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실은 그렇게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은 해봐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비약적인 거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예를 들은 것들이 이제 세정 제품에서 여드름 효과를 얘기하는 제품들이 기능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평가를 했는데 사실 그 여드름과 비슷한 등에 나는 여드름, 가슴에 나는 여드름이 있죠. 그걸 등드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평가를 하고 똑같이 등에서도 그런 효과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나 이제 여드름, 얼굴에 나는 여드름과 등에 나는 여드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르다라고 의학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다르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합리성이라는 부분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임상을 보면 임상도 어떻게 한정적인 숫자로 효능가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때 쓰는 게 뭐냐면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제 적은 숫자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임상평가에서 보면 뭐 대부분 다 잘 하시고 있지만 일부에서 보면 그냥 굉장히 적은 수로 이 사람하고 저 사람 비교할 때 이 사람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냥 몇 퍼센트 올라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우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정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통계적 유의성, 윤계성이 있어서 이 집단과 이 집단이 다르다. 그러니까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의한 차가 난다라는 통계적 검증법을 이용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결여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합리적 평가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일부분의 효능 효과를 가지고 그거를 다른 부분까지 이제 확산하거나 아니면 동일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니까 화장품 효능 평가에 대한 이제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사실은 저는 일반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물론 화장품 쪽도 많이 다루긴 하지만 이런 원칙 있는 분들이 사실은 화장품을 평가하고 또 그걸 또 판매해야 되는 또 책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있을까요? 네, 효능평가 부분에서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그 앞서 가장 중요한 바탕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장품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통계적 유의차를 가지고 실험을 했더라도 결국 그 효능 효과는 화장품 범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그게 합리적으로 평가됐고 과학적으로 잘 평가됐고 하더라도 그게 효능 효과가 화장품 영역이 아니라면 의약품 절차를 따라서 의약품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화장품으로 개발을 했는데 발모가 돼요 라고 하면 아무리 발모가 되는 입증을 하더라도 화장품을 내시면 안 되고 의약품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아토피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화장품 영역에서의 효능 효과로 포커싱을 해서 임상을 하고 그리고 효능 효과를 주장하셔야 되는 것이 세 가지 방법보다 더 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임도현 박사님께서 화장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중국은 사실은 화장품 수출이 아주 큰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화장품 효능 평가 그리고 원료 평가, 안정성 평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꼭 이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춰서 수출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화장품 원료 안정성과 그리고 제품 안정성 그리고 효능 평가 이런 부분들이 임전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진행돼야 된다라고 오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시간 많이 해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알찬 얘기를 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